결국 뭐 4인방에 누가 들었냐가 제일 궁금하시겠죠. 그렇죠. 국민의힘 경선 좀 넓게 보면 이제 보수 진영의 후보 쟁탈전은 뭐 큰 축으로는 이제 국힘 라인과 그 다음에 이제 뭐 한덕수 라인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국힘 라인에서는 결국 네 사람에 누가 들어오느냐. 일단은 두 사람은 거의 지금 굳혀져 가고 있는 상황이죠. 김문수, 홍준표. 지금 여러 조사들을 망라해 보더라도 또 한 사람은 한동훈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한 자리를 놓고. 3위를 그럼 한동훈 전 대표로 보시는군요. 네. 글쎄 너무 순위까지 물어보시지 말고. 네네. 제가 지금 오금이 저리니까. 그래서 이제 한 자리를 놓고서 뭐 일각에서는 오히려 뭐 나머지 두 자리를 놓고서 세 사람이 쟁탈을 한다 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만 네. 물론 뭐 제 분석이 어느 정도 이제 이 예측이 되는지는 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제 분석은 그렇습니다. 그래도 국힘 여론조사에서 한동훈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한 자리를 놓고서 나경원이냐 안철수냐 안철수냐 나경원이냐 대체로 이제 제가 이제 주변에 데이터도 분석하고 또 다양한 이제 이 정보들을 좀 점검해 보면 나경원이 마지막 남은 4명의 한 자리를 좀 차지하는 전개가 네.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서도 이걸 이제 안철수 후보의 지금 전략은 한동훈 때리기예요. 네. 네. 근데 이게 여러분들 보십시오. 국민의힘의 경선에서 일단 바닥에 깔려 있는 것은 윤심일 거예요. 그러면은 이른바 탄핵 찬성이라고 하는 한동훈 공간은 그 공간은 한동훈이 사실은 거의 후보가 다 가져갔다고 봐도 가는 아니겠죠. 네. 그러니까 탄핵 찬성하는 일부가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여기를 얼마 없는 공간을 놓고서 자꾸만 안철수 후보가 한동훈을 때려서 여기를 더 넓혀서 여기 내 자리를 좀 차지하겠다. 그건 좀 쉽지 않단 말이에요. 네. 그럼 대체로 정리를 해보면 김문수, 홍준표, 또 한동훈 대체로 그다음은 나경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물론 이건 또 남아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대체로 그 정도. 그다음에 이제 안철수의 동향 또 한동훈 상황이 어떻게 될지 이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저는 국민의힘 대변인이기 때문에요. 이제 어느 특정 캠프에 대해서 어떤 편향된 그런 정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리를 굉장히 중립적으로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만약에 한동훈 캠프라면 어떻게 생각할까, 무엇을 바랄까라고 생각해 보면요, 한동훈 캠프 입장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올라오길 바라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홍준표, 김문수 이 두 사람이 한 패키지로 묶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가 올라오게 되면 탄핵 반대했던 두 사람입니다. 근데 나경원까지 만약에 나경원 의원이 올라왔다면 탄핵 반대하는 사람은 세 사람이 되고 네. 한 명이 한동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3대 1이 되는 건데 네. 만약에 이제 안철수 후보가 올라왔다. 그러면 이제 탄핵 찬성 둘, 탄핵 반대 둘이 돼가지고요. 이게 서로 양 그 진영에서 결집을 해서 시너지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한동훈, 김문수 이제 홍준표가 더 결집을 하는 거겠죠. 상대 두 명이 한 패키지에 묶이니까 그렇게 해서 흥행 면에서 본다면은 이렇게 2대2 구도가 되는 게 좀 한동훈 대표가 좀 바라지 않을까 내심.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뭐 사람까지 보내가지고 안철수 후보 캠프에 보내서 뭐 일을 도와주지는 않겠지만 내심 아마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어디 방송에 나간다면 좀 옹호하는 발언을 하면서 내심 안철수 후보를 좀 기대할 것이다. 선전을 기대할 것이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저는 똑같이 한동훈 후보자가 안철수 후보가 오르기를 바랄 것이다라는 것인데 다른 이유죠.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 전당대회에서 나경원, 한동훈의 그 고성방가 싸움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반가는 고성 싸움이 그 싸움에 대해서 뭐 뭐라고요? 뭐 이런 싸움 있잖아요. 똑바로 말하세요. 똑바로 말하세요. 네. 그 싸움에 대해서 아마 그 이번에 또 대선 전국에서 다시 한번 볼 수 있을까라는 것이 당원들의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한동훈 전 대표, 한동훈 후보자는 여기에 대해서 다시 부딪히기 싫을 거예요. 그렇죠. 싫을 것이고 지금 안철수 후보자는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을 때리고 있는데 그렇죠. 나경원 후보자는 지금 이재명을 때리고 있거든요. 어제 드럼통에 들어가서 그것도 굉장히 강력하게 때리고 있어요. 그렇죠. 정책적으로 때리는 근데 거는 그 드럼통 진짜 들어간 거 맞나요? 합성인지 뭔지 드럼통 뒤에 찍은 거 아닌가? 그런가? 들어간 건가? 드럼통이 네. 실제로 들어가긴 힘듭니다. 힘듭니다. 살아있는 들어가기 힘들어요. 높습니다. 아니 근데 그 드럼통이 네. 제가 들어간다면 아마
드럼통에 들어가긴 힘들었을 거예요. 네. 그게 걸리지 않을까요? 드럼통 곡이 어디서 연상되냐면 영화 신세계에 신세계. 나옵니다. 아, 그렇죠. 맞습니다. 신세계에서 네. 송지효 그렇죠. 씨가 송지효가 네. 들어가고 그게 뭐냐면 거기서 이른바 발각되지 않기 위해서 네. 송지효 배우가 죽음을 택해요. 아. 그러니까 이제 나경원 후보가 그걸 보여주는 거는 뭐냐면 적어도 이게 내가 4인방에 들어갈 수 있는 4명에 들어갈 수 있는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이재명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이른바 공간이 더 넓어진다. 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드럼통을 가져와서 이 드럼통은 이른바 4인방 드럼통이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름 짓고 나는 그게 실제 들어갔어요. 본인도. 아, 네. 합성이라고 하기에는 네. 너무나 이렇게 합성 티가 나지는 않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렇습니다. 예. 안철수 후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TV조선 유튜브에서도 제 앞 코너에 출연을 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참 말을 하기가 아마 이 유튜브도 또 보고 있지 않을까. 좋아요, 구독. 네. 그런데 이제 오히려 저는 안철수 후보의 전략도 이재명 때리기를 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런데 맞습니다. 한동훈 때리기를 해가지고는 이른바 탄핵 찬성파들은 한동훈 쪽으로 더 결집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 전략에서는 우리가 어느 것이 더 공간을 넓히느냐는 효과가 있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오히려 드럼통 전략이 더 효과적일 텐데 네. 한동훈 이른바 때리기를 하고 있다. 이거 조금 전략상 미스가 아닐까.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네. 그 안철수 후보도 강점이 있습니다. 본인이 지금 이 후보 중에서 유일한 과학자 출시라고 할 수 있죠. 안랩 창시자입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어떤 행보를 보고 있냐면요. 지금 AI, 빅데이터 등등 이런 IT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AI가 이제 모든 나라에 우리나라에서 AI를 공짜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제 뭐 SK 이제 A-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면요. AI 기능을 어느 정도 무료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메시지냐 이건 실제로 실현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먼저 치고 나간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AI가 전 세계 시장의 플랫폼을 바꿀 거다. 지각 변동을 일으킬 거라는 거 모두 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의힘에 있는 대선 주자들이 우리나라 AI 강국을 가기 위해서 어떤 비전을 제시할 것인가 이걸 얘기를 좀 해줘야 되는데 조금 선수를 이재명 대표도 뺏긴 것 같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자신 있게 맞받아칠 수 있는 사람은 안철수 후보이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여기 대해서는 뭐 다른 후보들하고 다투기보다는요 바로 반격을 해가지고 이 주제는 내 거야. 그리고 모르면 얘기하지 마. 내가 이런 비전이 있어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는 그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본인이 갖고 있는 강점이 굉장히 많은 국민의힘 후보들인데 이 후보들이 본인의 강점을 어필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죠. 당내의 다른 후보들의 약점을 파고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당의 민주당의 약점을 파고들지언정 그 같은 당내의 다른 후보의 약점을 파고들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저는 근데 지금 분위기가 그 현직 의원들의 움직임이 그게 이제 하나의 바로미터잖아요. 중요하죠. 네. 오늘 방금 제가 여기 방송에 오면서 SNS를 보니까 부산 박수영 의원이 아하. 재선 의원이 김문수 캠프로 갔더라고요. 총괄 본부장으로 갔나요? 네, 총괄 본부장으로 갔다 그러고 뭐 홍준표 캠프에 어떤 의원들이 또 있고 또 이런 의원들의 움직임을 보면 되는데 그 안철수 의원의 가 있는 현직 의원은 크게 못 본 것 같아요. 예. 듣고 보니 그런데. 네. 오늘 그 박수영 의원이 김문수 이제 후보하고 또 특별한 관계가 있어요. 네, 김문수 이제 장관이 전에 네. 경기도지사를 2번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때 박수영 의원이 무려 부지사였죠. 부지사를 3년인가 예. 4년인가 했었어요. 네, 그러다 예. 보니까 호흡을 정말 잘 맞출 수 있는 짝이긴 합니다. 네. 영어로 단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고요. 그때 이제 김문수 장관 밑에서 가장 신임받는 관료 중에 한 명이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거기에 총괄 본부장 맡긴 이유는 너에게 모든 거 맡긴다. 네. 너에게 나를 던진다. 그래서 잘 한번 우리 꾸려봐. 네. 그리고 박수영의 장점이 뭐냐면요. 굉장히 에너지틱합니다. 네. 어떤 일이 있으면요.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같이 해보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본인이 주도하는 그런 면에서 길을 만들어주는 아주 탁월한 재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김문수 캠프에 갔다 그러면 좀 더 김문수 캠프가 좀 활발하게 돌아가는데 분명히 큰 장점이 될 거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선거를 보시면은 선거는 당내 경선은 조직이에요. 왜냐하면은 네, 당협위원장들. 4명이 이 누가 되느냐도 관심사지만은 이 4명이야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김문수 또 홍준표 또 나경원 안철수 한동훈 뭐 이 사람들 중에서 될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그렇죠. 물론 이철우 후보 또 유정복 후보 양양자 후보 제가 또 다 좋아하는 분들입니다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인지도가 있고 또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에서 표를 얻을 만한 사람들은 이미 좀 정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4명에서 2명이 될 때는 당원이 들어가요. 네, 네. 근데 여기에서 여전히 김문수 후보가 또 경선에 들어가면 주춤한 거 아니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탄핵 국면에서는 김문수가 꽃꽃 문수로 재미를 봤다. 네.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으로 재미를 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좀 약해질 거다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유지되는 게 바로 이 조직력이에요. 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의 가장 특징은 뭐냐면 사람들을 일단은 좀 모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박수영도 있죠. 또 김재원도 있어요. 네. 그렇죠. 김재원 있습니다. 전 의원, 김재원 차명진 전 전 의원 의원이죠. 죠. 네. 차명전도 있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오래된 인연의 효과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 후보의 경우에는 참 오래된 그 인연들이 유지가 안 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안타깝게도. 네, 네. 그런데 김문수 같은 경우에는 김문수에 대해서 호불호가 또 있기는 합니다만 네, 네. 오랜 관계가 유지돼요. 특히 대표적인 게 사실 이문열이에요. 이문열이에요. 작가 이문열. 그러니까 이문열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재호의 소개인가로 하여튼 만났다 그러잖아요. 그죠? 네. 만났는데 그때부터 김문수를 만나봤더니 이게 밀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끌어들이는 형이라는 거.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강대규 그다음에 이준우 배종찬의 특징은 이렇게 끌어들입니다, 여러분들. 구독, 네, 좋아요. 저는 이게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조금 약발이 떨어질 듯 했어요. 이제 네. 바로 우리가 경선 국면에 들어가는 네. 즈음에서는 네. 본인이 출마 선언한 즈음에서는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를 보면 여전히 국힘 후보 중에서는 짱짱하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거예요. 그 아까 AI도 말씀하셨는데 네네. 챗 GPT에 제가 또 방송을 오면서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들 8명이 확정이 됐는데 8명 확정된 후보들 중에 현직 의원들이 지지하는 거를 표로 정리해줘라고 하니까 챗 GPT가 뭐라 그랬냐면 현재까지 나경원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또 안철수 후보는 그러니까 현재까지 안철수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굉장히 조직력상 중요한 거고 조직도 국민의힘 경선에는 뭐가 중요하냐? TK, PK 조직력이 중요합니다. 이 조직력이 인구는 수도권이 훨씬 많죠. 수도권이 2천만 인구가 있고 TK, PK 합치면 1,000만이 안 될 텐데 당원 수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당원 수는 TK, PK가 수도권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TK, PK의 현직 의원들 또 당협위원장들의 조직력을 누가 갖고 가느냐가 사실은 경선에서 주요 싸움이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결국 뭐 빅4도 있지만 결국 빅2인데 빅2가 결국 김문수, 홍준표로 가지 않겠냐라고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조금 네. 다른 포인트를 좀 네. 말씀드리면은 근데 1차 이제 경선에서 방식이 국민 여론조사거든요. 네, 네. 국민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조직력이 그렇게 크게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역선택 조항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들어와서 아마 선택하는 건 좀 곤란할 겁니다. 물론 이제 한다 그러면 몇 표 정도는 들어올 수 있겠죠. 근데 일단 역선택 방지된 조항 속에서 여론조사를 하기 때문에 국민 경선이라 그러면요 상당히 조직력과 관계없이 인지도가 높은 분, 예를 들면 안철수 전 의원은 지난 대선 때, 그러니까 지지난 대선이죠.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그다음에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이렇게 3명이 대선을 치렀거든요. 네. 그때 안철수 후보가 21.2%인가 상당히 높은 지지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이제 2등 하셨던 홍준표 그 당시 대선 후보와 한 6, 7%밖에 차이 안 나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저력이 있다. 그리고 지금 선수를 쉬지 않고 계속 이어왔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또 어떤 저력을 보일지는 알 수가 없다. 더군다나 이제 본인이 오늘 아마 내일 돼가지고 IT 관련된 메시지를 낼 것 같아요. 그러면 네. 거기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는 여론이 또 한번
움찔해서 또 반등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나경원 의원이 지금 굉장히 효과적으로 메시지 내고 있거든요. 드럼통에 직접 들어간다든가.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그 시리즈가 몇 개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오늘하고 내일 뭐가 더 나온대요. 그렇다 그러면 나경원 의원도 전국적인 어떤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상당히 이제 무시할 수 없는 득표가 있을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그 우리 바게트님께서 나경원 쪽에 강승규 가지 않았네요라고 했는데 강승규? 맞네요. 나경원 캠프에 이만희, 김민전, 맞다. 이만희 강승규 갔다. 등등 전현직 의원들이 배치가 된 것은 그렇죠. 사실입니다. 맞아요. 네, 맞습니다. 정리를 좀 해고 가고요. 지금 그러면 우리 챗PT가 잘 정확하지 않네. 네, 제 챗GPT를 다시 한번 다독이겠습니다. 업그레이드 계속 부탁합니다. 뭐가 나오는데 한번 물어보면 잘 아니 안 나오더라고요. 챗GPT가 네. 틀리는 경우가 많아. 많아요. 그 주의해야 믿으면 안 돼. 됩니다. 믿으면 안 네. 돼. 주의해야 됩니다. 확인해야 주의하겠습니다. 됩니다. 네. 그 결국 이제 일단은 국민의힘 경선은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 뭐 방식에 대해서는 사실 의자 뺏기 싸움이나 뭐 무슨 MBTI 뭐 이런 거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의자 뺏기고 그 뺑뺑을 돌다가 아니면 그걸 말하는 건가요? 대학생 때 MT 가서 옛날에 많이 했던 아하. 것인데 이게 약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지금 탄핵 이후에 지금 하는 대선인데 요렇게 약간 예능식으로 하는 게 맞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젊은이들 접근을 한다는 건데 요즘 젊은이들은 이렇게 안 놀아요. 의자 뺏기 이런 거 안 오히려 합니다. 안 한다고? 요즘 뭐 하냐? 여러분들 뭐 그 엑셀 방송 이런 거 아세요? 뭐 그게 이렇게 뭐죠? 무슨 뭐 BJ들 쫙 한 4대4로 앉혀놓고 엑셀 방송 20시간 춤추고 방송하고 막 요런 방송을 보면서 젊은이들이 슈퍼챗 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대선 주자를 8명이잖아요. 8명 24시간 토론대. 무제한 토론대 이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끝장 토론, 밤샘 끝장 토론. 정말로 그렇죠. 밤샘. 예. 그렇죠. 한 12시간 토론. 근데 주제는 랜덤식으로 해가지고 거기 정치, 사회, 경제, 분야, 뭐 의료, 제비 복지 뽑기 하면 주제 무조건 해가지고. 현직 자기 대신 대신 요즘 젊은이들은 그렇습니다. 모르는 건 모른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정말로 뭐 전 세계 사태에서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 계획은 어떻게 돼 있냐 딱 뽑았을 때 어떤 후보자가 모르면 모르는 겁니다. 근데 후보자가 내가 답할게요 답하면서 이런 식으로 난상 토론으로 한 12시간 이상을 토론을 해야지 젊은이들이 그걸 보면서 이게 영상이 또 회자가 되고 이런 거지. 지금 뭐 의자 뺏기하고 MBTI하고 지금 이럴 때이라고 저는 지금이라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계획을 수정을 해서 A조 B조 나누는 토론 이런 거 다 식상합니다. 8명 난상으로 24시간 토론으로 돌리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라꾸라꾸 갖다 놓고 토론을 하다가 자다가 일어나서 또 토론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게 왜냐하면은 더 이제 주목도를 높일 수도 있고 네. 또 하나가 뭐냐면 그렇게 긴 시간 동안 토론하면은 체력도 검증이 돼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도 있지만 순발력 네. 그리고 그 사람의 임기 대응 능력 등 말 그대로 누구라도 대통령감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바로 좀 전에 우리 강변이 이야기한 대로 그런 난상 토론을 통해서 정말 네. 제목감을 아니 그러면 국가 운영을 하다 보면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잖아요. 그럼요. 그다음에 네. 또 자기가 잘 모르는 주제에 대해서도 그 사람의 대응 능력 네. 또 답변을 하는 그런 또 능력 네. 이런 부분 실력 이런 부분들을 저는 고루 점검할 수 있는 종합 평가가 가능해진다. 예. 그런 점에서는 마치 저 예능식으로 그냥 의자 뺏기라든지 이건 좀 곤란하죠. 네, MBTI 자기소개나 이런 거 다 약간 젊은 친화력은 알겠는데 지금 2025년 이번 대선은 아니라는 거죠. 아마 2027년 대선으로 이런 걸 준비를 했었던 걸로 생각이 돼요. 근데 지금 상황은 또 상황이 다르다 말씀드리고요. 근데 또 모릅니다. 또 이걸 또 은근히 기대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요? 네, 네. 의자 뺏기 연습하고? 각자 취향이 달라서 뭐 의자도 종류별로 갖다 놓고 어떤 의자가 제일 빼기 좋은가 이런 것도 연습할 수도 있고. 뭐. 예. 예. 우리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봤으니까 그 민주당 얘기를 좀 하면서 네. 민주당과 제3지대 얘기를 좀 해보시죠. 지금 빅텐트라는 얘기가 계속 언론에 그 기사 제목에 박스를 장식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이루어지면 또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두 분이 예상하시는 게 좀 있으신가요? 제 선배님 말씀하시죠. 먼저 말씀하시죠. 네. 일단 양보. 저는 빅텐트가 아니고 저는 빅웨이브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하. 빅웨이브. 자, 지금 우리가 대선 구도가 어떠냐 한번 생각해 보죠. 지금 민주당이 원하는 대선 구도는 탄핵 찬성이냐 반대냐 그리고 윤석열이냐 아니냐 이 구도로 가는 게 민주당이 원하는 구도입니다. 그게 가장 쉽죠. 왜 이미 탄생돼 버렸으니까 그 흐름을 타고 가면은 무난하게 이길 거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대외 활동을 안 하는 거예요. 자, 어제 이재명 대표 대외 활동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하루 종일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어디서 뭘 하는지 몰라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AI 공부하고. AI 공부이다. 나가면 뭔가 실수를 하는 거야. 아. 이게 이재명 대표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금
그 각종 이제 행사장 가면 거기서 예상치 못한 게 꼭 생겨요. 뭐 네. 자기가 분을 못 참아서 욕설을 한다거나 네. 또는 무대에 올라갈 때 아이가 걸거친다 아이를 확 밀친다거나 네. 또는 어떤 그 그렇죠. 자기가 반대하는 사람이 와서 구호를 외쳤을 때 그 사람과 싸운다거나 네.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걸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안 나타나면 돼 그냥. 나타나면 되는 그래서 안 나타나 가지고 리스크를 아예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미리 촬영한 깔끔한 영상으로만 마치 활동한 네. 것처럼 보여주는 네. 이런 전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탄핵 찬성과 반대 윤석열이 들어와 있는 상황 이걸 대선 가는 게 구도인데 그걸 깨는 방법은 뭐냐? 바로 우리 이제 안정감 불안이냐 네. 아니면 미국이냐 중국이냐 이 구도 그리고 개헌이냐 개헌 아니냐 네. 이 구도로 가는 거죠. 아. 지금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불안이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말을 자주 바꾸죠. 그리고 사회주의적 시장 경제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반대에 있는 사람 누구냐? 우리 이제 김문수 장관이라든가 홍준표 시장이라든가 또 범 여권에서 보면 김문수 장관도 있고 이렇게 경제적으로 시장 경제를 존중하면서 우리나라 건국과 부국의 기틀 그리고 경제 제8대 대국까지 이끌어온 주역인 정당에서 후보가 나온다 그러면 이게 안정과 불안으로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구도가. 네. 그래서 그런 빅 웨이브 시대가 조만간 열릴 거다. 대선에서.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지금 지난번에 한번 그 정상간 통화를 하고 이제 끝났는데 아마 제가 보기엔 두 번째 뭔가 미국과의 대화가 있을 것 같아요. 특사가 오고 한다거나 네. 아니면 뭐 이런 식의 그렇게 되면 아마 미국을 우리가 선택할 것이냐 중국을 선택할 것이냐 이 갈림길에서 굉장히 지금 중국의 이슈가 뭡니까? 우리나라 땅을 지금 자꾸 부동산 사면서 네. 우리가 땅을 자꾸 가져가요. 네, 땅 따먹기 하듯이. 그리고 우리나라 일자리 자꾸 가져갑니다. 저임금 노동자들 와서 우리 그보다 더 싼 가격에 일할 수 있다라면서 일자리도 뺏어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복지 같은 거 다 받아가요. 그래서 지금 중국한테 뺏기는 일자리, 뺏기는 땅 네.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국민적인 어떤 경고 메시지가 있을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구도를 본다면 이런 큰 빅 웨이브가 만들어져 가지고 대선이 치러질 것이다. 저는 그래 봅니다. 저는 중요한 것은 이제 빅 텐트라고 하는 이야기는 좀 식상해요. 네. 그런 이유가 뭐냐면 텐트라는 것은 누가 좀 주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텐트의 이 폴대 그러니까 이른바 중심이 되는 것이 누구냐라는 것도 굉장히 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네. 그러다 보면은 좀 구 스타일이고 네. 새로운 어떤 신식 접근이 아니고 두 번째로는 어떤 사람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세 번째로는 누구 한 사람이라도 틀어지면 그거는 더 이상 텐트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너무 크기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저는 뭐 빅이면 좋은데 플랫폼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이 플랫폼이 어떤 명분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자꾸 사람 위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거는 많은 유권자들을 모으기 힘들어요. 네. 자, 그런데 플랫폼 싸움이 왜 중요하냐면 자, 우리는 미래로 갑시다. 경제로 갑시다. 트럼프에 대해서 대응을 합시다. 그러면 이게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과제죠. 또 우리의 목표죠. 그러면은 누구라도 올 수 있어요. 심지어는 민주당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 그래. 이런 플랫폼이 필요하다. 왜 민주당은 이걸 만들지 못하지? 왜 그냥 이재명 후보가 일방적으로 독주하는 형태가 되지? 이런 상황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플랫폼을 만들어야 돼요. 자, 이 플랫폼은 경제, 대한민국의 미래, 과제, 트럼프의 대응. 이게 된다면 한덕수 대행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죠. 국민의힘 후보라고 해서 이 목표에 대해서 부인할 수 있나요? 네. 거부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이준석이라고 해서 또는 이낙연이라고 해서 또는 유승민이라고 해서 네. 사람의 친소관계로 접근을 하기 시작하면 저는 만들기 어렵다고 해요. 나는 강대규가 싫어. 나는 이준호가 좋아. 이런 게 아니라 좋고 싫고가 아니라 우리 자 이런 목표로 함께 합시다. 그러면 우리 세 사람도 이걸 거절하거나 거부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거야말로 선거에서는 필승 카드다. 그래서 빅텐트라고 이야기를 하지 말고 자 우리 다 같이 대한민국을 위한 미래 플랫폼을 만듭시다. 그러고서 만들기 시작하면은 저는 누구라도 올 수 있고 가장 큰 파이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빅텐트론보다는 빅 플랫폼 또는 넥스트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준비 많이 하셨다. 빅 플랫폼, 빅 네. 웨이브. 오케이. 저는 이제 우리 자막에 지금 한덕수 제3지대 연대 변수가 있는데 한덕수 권한대행 있잖아요. 대통령실
에서 어제 그 호남에 있는 전라도에 있는 기아 자동차 공장을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지금 총리 시절과 지금 대선 전국의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에 딱 다른 점을 발견했는 게 사진이 달라졌어요. 어허. 대통령실 사진 기사가 달라붙습니다. 아. 그러면서 보도 자료가 깔끔하게 나와요. 그러면 대통령 권한대행의 입장에서 지금 어디들 못 가겠어요. 그 전에는 가면 기사가 안 되는 게 탄핵 그 개헌 바로 직전에 대통령이 민생 토론회 전국을 돌아다녔잖아요. 그래서 총리가 가는 곳에서는 조명을 못 받았는데 지금은 어딜 가든 조명을 받습니다. 제주도를 가던 대구를 가던 그 자체의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 사실상 선거 운동이 될 수가 있는 좋은 사진과 좋은 메시지를 내면서 그러면서 앞으로 있을 어린이날 행사나 5월 5일 어린이날 행사, 5월 또 석가탄신일 행사 요거 다 하고 5월 나서 8일 어버이날. 5월 8일 어버이날 이런 행사를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퇴임하고 야 후보 정리됐어? 나랑 붙자.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거 강제가 개인 생각. 개인 생각이에요. 개인 생각인데 그래서 네네. 저는 처음에 제가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아니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나오시겠어? 저 국민의힘 으쌰으쌰 할 건데 근데 어제 그 기아 자동차 사진 한 장을 딱 보고 나서 네. 야 이거 있겠다. 이렇게 움직이면 이거 사람이 많이 달라붙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면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의자 뺏기 하고 막 이런 싸움하고 있는데 막 이런 싸움하고 있는데 지금 전국에 있는 주요한 산업시설 다니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에게 시청자분들한테 양해를 구하면 조금 일찍 일어나야 네, 되는 네, 네. 상황이라서 네.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예.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네. 이게 민주당에서 두려워하는 것은 이겁니다. 자, 한덕수 권한 대행을 가지고서 내란이나 또는 탄핵 프레임으로 몰아갈 수가 없는 게 자, 호남을 방문했잖아요. 호남? 아? 민주당의 독차지, 야성이라고 생각하는 호남에 한덕수 대행이 갔는데 조명받아요. 왜냐하면 네. 한덕수 권한 대행이 호남 배경이 있죠. 그렇죠. 네.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한덕수 대행이 간 순간 경제가 보이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권한 대행인데 지금의 이 시기에 한덕수라는 존재감은 단순한 권한 대행을 뛰어넘어서 조명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 트럼프의 상대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거야말로 빅 웨이브가 됐던 빅 플랫. 지금 그래서 한덕수 인기가 올라가는 이유가 한덕수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한덕수라는 사람으로 접근하면 인기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뭘 보느냐?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경제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트럼프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한덕수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덕수에 대해서 우리가 좋고 싫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사람들은 하루 종일 걱정을 하고 잠이 안 오거든요. 그런데 한덕수에게 기대하는 게 뭐겠어요? 한덕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좋으냐, 나쁘냐 이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한덕수를 통해서 보는 것은 한덕수를 보면 트럼프가 보입니다. 한덕수는 경제입니다. 한덕수 또 실제 찾아간 것이 기아 자동차잖아요. 바로 경제거든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유권자들의 시선이 탄핵이나 내란에 꽂혀 있어야 되는데 이게 경제나 또는 트럼프나 미국으로 넘어가는 것이 한덕수라는 거울을 통해서 그렇게 비춰지는 것 자체가 너무나 두렵고 무서울 수가 있는 거예요.